모든 것이 멈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훈장 뒤에 권태라는 이름의 텅 빈 관 속에서 그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썩어가는 시간 속으로 비에 젖은 젊은 여자가 향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이었고 연인이었으며 잊고 있던 남자를 깨우는 위험한 주문이었습니다. 아빠 같아요라는 그녀의 달콤한 고백은 죄책감을 지우는 독이었고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화분은 세상을 속이는 그들만의 비겁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죄책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붙잡고 싶었던 한 남자의 위태롭고 서글픈 마지막 계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빗줄기를 힘겹게 밀어냈다. 뿌옇게 흐려졌다가 언뜻 선명해지기를 반복하는 차창 밖 풍경처럼 최인우의 정신도 아득했다. 60년 넘게 살아온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오후였다. 아내도 자식들도 그를 아는 동네 사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시간의 틈새 그는 낡은 회색 세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은 벌써 5분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이 나이에 겪는 초조함은 젊은 시절의 설렘과는 질이 달랐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욕망이 뒤섞여 탁한 앙금처럼 가슴에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우산을 쓴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나타났다. 윤서아였다. 인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그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훅 하고 비에 젖은 흙냄새와 그녀의 샴푸 향이 뒤섞여 차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낡고 건조했던 인우의 세계에 난데없이 끼어든 습하고 향긋한 불온함이었다. 아무도 못 봤죠, 아저씨? 숨을 고르며 묻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젖은 옷자락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졌다. 괜찮아. 이 시간엔 다니는 사람 없어. 인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음을 느꼈다. 그래도 심장이 너무 뛰어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자, 우선 출발하자. 그는 대답 대신 엑셀을 밟았다. 차는 좁은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오직 와이퍼의 기계적인 소음과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구르는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서아는 창밖을 보았고 인우는 정면만 응시한 채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 속에서 그는 스스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윤서아는 마지막 생기였다. 썩어가는 고목에 핀 버섯처럼 위험하고 기이한 형태의 활력이었다. 그녀를 만나고부터 그는 다시 남자가 되었다. 한 여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심장이 뛰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지금은 이 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큰 길로 접어들자 인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애는 어린이집에 잘 있고? 그의 물음에 서아의 어깨가 움찔했다. 현실을 환기시키는 단어였다. 네. 낮잠 자는 시간이라 괜찮아요. 그래. 짧은 대화가 끊기고 다시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차는 익숙하게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로 향했다.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낡고 빛바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린파크.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텔이었다.
인우는 가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끄자 차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기 맞아요? 서아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죄책감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응, 여기가 제일 조용해. 아무도 신경 안 써.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다. 괜찮을 리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인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은 늙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더없이 다정했다. 들어가자. 비 맞아서 춥겠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서늘했다. 창밖으로 이어지던 빗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낡은 벽지에서는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났다. 최인우는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반듯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공간은 현실감 없는 영화 속 세트장 같았다. 윤서아는 욕실에서 가져온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불안해 보였다. 인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젊고 생기 있는 여자가 자신의 초라한 현실 속으로 걸어들어온 이 상황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서아가 수건을 내려놓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치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서아였다. 여기 자주 와보셨어요? 질문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인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평생 처음이야, 이런 곳은. 그의 대답에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담긴 안도감을 인우는 읽을 수 있었다. 그가 능숙한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위안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서아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이 없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격렬한 행위가 끝난 후 나른함과 현기증 같은 현실감이 두 사람을 감쌌다. 서아는 인우의 팔에 머리를 기댄 채 텅 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맨살에 고르게 닿았다.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의 밑바닥에는 위태로운 슬픔이 고여 있었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저씨. 응, 아저씨는 꼭 우리 아빠 같아요. 순간 인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숨을 멈췄다. 아빠라니. 24살이나 어린 여자, 자신의 딸보다도 겨우 10살이 많을 뿐인. 여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너무나도 생경하고 충격적이었다. 모욕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그의 혼란을 눈치챘는지 서아가 말을 이었다. 나쁜 뜻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항상 바라던 아빠의 모습이라서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인우를 바라보았다. 그렁그렁한 눈망울에는 거짓이 없었다. 우리 아빤 한 번도 절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늘 무섭고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저씨는 다정하고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달콤한 독이었다. 인우의 늙고 초라한 자의식을 마비시키고 그 자리에 위험한 자부심을 채워 넣는 맹독.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는 용돈이나 주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한 여자를 구원하고 그녀에게 세상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존재. 연인이자 동시에 아버지. 이보다 더 완벽한 역할이 있을까? 죄책감이 녹아내린 자리에 비뚤어진 희열이 차올랐다. 인우는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여린 어깨가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는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그것은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였다. 창밖에 비가 어느새 그쳐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관계는 일정한 규칙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윤서아의 남편은 해외 영업직이라 한 달의 절반은 집을 비웠다.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 철저히 이웃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목례를 나누고 분리수거장에서 만나면 날씨 이야기나 아이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다. 최인우는 서아의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저 젊고 건장한 남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채워주고 있다는 비뚤어진 생각이었다. 그 시간 동안 인우는 서아에 대한 갈증으로 애가 탔고 서아 역시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희미하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이 공항으로 떠나는 날이 오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신호가 시작되었다. 남편이 출근하는 날 아침, 서아는 2층 자신의 집 베란다. 난간에 놓인 작은 다육이 화분의 위치를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옮겼다. 창문 너머로나 보여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변화였다. 그것이 바로 신호였다. 오늘 오후 3시 늘 가던 곳에서 인우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맞은편 아파트 2층 베란다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화분이 제자리에 있는 날은 그의 하루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신문을 읽고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아내와 맛없는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화분이 오른쪽으로 옮겨진 날이면 그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오늘 약속 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인우에게 아내 박선주가 물었다. 인우는 화들짝 놀라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시계만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아내의 무심한 말투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감은 무서웠다. 인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야. 그냥 요즘 통 잠을 설쳐서 그런가. 몸이 좀 찌뿌둥해서. 그러시면 좀 누워있지 그래요? 밥 시간 되면 깨워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좀 이따가 산책이나 다녀오려고.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 같았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얼마 전 큰맘 먹고 산 네이비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옷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고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누가 봐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차림이었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디 멀리 가요? 그렇게 쫙 차려입고. 그냥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어. 나가서 공원에라도 좀 걸으려고. 사람 구경도 좀 하고. 그러세요.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인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 그는 맞은편 서아의 집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그녀 역시 자신처럼 심장을 졸이며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뺨 위로 쏟아졌다. 모든 것이 평온한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심정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다. 인우의 아내 박선주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랜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껏 멋을 낸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먹고 싶은 걸로 챙겨 먹어요. 아마 많이 늦을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아내가 떠난 텅 빈 집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인우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매번 외곽의 낡은 모텔을 전전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끓어오르는 욕망은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는 결국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우리 집으로 와요. 아무도 없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망설임이 묻어나는 문자였지만 거절은 아니었다. 괜찮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긍정의 의미일 것이다. 인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했다. 아내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소파 쿠션을 바로 놓고 널브러진 신문을 치웠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수십 년간 아내와 함께 잠들었던 침대의 이불을 팽팽하게 정리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이 신성한 공간에 곧 다른 여자가 들어올 것이다. 벨이 울린 것은 약속된 3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인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긴장한 표정의 서아가 서 있었다. 어서 와. 그의 말에 서아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처음 들어와 보는 그의 집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노부부의 집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낡은 흑백 가족 사진에 머물렀다. 젊은 시절의 인우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2 자식의 모습이었다. 서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사진. 이네요. 아, 옛날 사진이야. 인우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를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내의 화장품 냄새와 인우의 채취가 섞여 묘한 공기를 이루고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우는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서아야. 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나만 봐.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짧고 격렬한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인우의 침대, 아내의 자리에 서아의 젊은 체온과 향기가 스며들었다. 금기를 깨뜨린다는 극도의 희열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공포가 그의 온몸을 찔렀다. 그녀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인우는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문을 열기 직전
서아가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모님께.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인우의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아직 가시지 않은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했던가. 그는 침대 시트 한가운데에 길게 남겨진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증거이자 그의 죄를 상징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최인우는 전에 없던 불안감에 시달렸다. 아내 박선주가 집에 돌아오기 전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을 환기시키고 서아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까지 치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향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의 몸, 그의 옷가지에 스며든 낯선 여자의 흔적은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내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감지한 듯했다. 그녀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인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향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 집 환기시켰어요?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방향제라도 뿌렸나? 그냥 창문 좀 열어뒀어. 먼지가 많은 것 같아서. 인우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아내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아내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무서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인우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말없이 그를 기다렸다. 평소에 신경 쓰지도 않던 그의 와이셔츠 소매 냄새를 맡는 척하기도 했고 그의 휴대폰을 흘긋거리기도 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인우가 서아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었다. 서아가 고맙다며 작은 핸드크림을 선물했고 그는 무심코 재킷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겨울옷을 정리해야겠다며 그의 재킷을 들고 나왔다. 주머니를 뒤지던 그녀의 손에 작은 핸드크림이 잡혔다. 어머, 이건 뭐예요? 라벤더 향이네. 당신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인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아, 그거. 회사 후배가 하나 줬어. 손이 텄다고 하니까. 은퇴한 지 2년이 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어설픈 변명이었다. 아내는 잠시 인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핸드크림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향이 좋네요. 내가 써야겠어요.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추궁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식탁은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밥을 먹는 동안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다. 아내는 더 이상 그의 건강을 묻지도 시시콜콜한 이웃집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울 뿐이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인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화를 내준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의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죄를 모른 척하며 그 스스로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아내의 눈이 있는 모든 공간이 그를 심판하는 법정이 되었고
식탁 위의 침묵은 그의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나돌았다. 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역시 예전처럼 가볍지만은 않았다. 불안감과 죄책감 속에서도 인우와 서아의 미래는 계속되었다. 오히려 위태로운 상황이 두 사람의 감정을 더 깊고 절박하게 만들었다. 집에서 느끼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피해 그는 서아에게서 도피처를 찾았다. 서아 역시 무심한 남편과 고된 육아에서 벗어나 인우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파멸이었다. 그러던 주말 오후였다. 인우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나섰다. 카트를 끌고 사람들로 붐비는 계산대 줄에 서 있을 때였다. 저 멀리 과일 코너에서 익숙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과를 고르고 있었다. 완벽하게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 인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인우는 결국 그들과 마주치고 말았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서아의 남편이었다. 그는 인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인우는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마주섰다. 서아의 얼굴 역시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남편의 옆에 섰다. 아, 그래, 오랜만일세. 장 보러 나오셨나 봐? 네, 주말이라 가족 서비스 좀 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 서아랑 아들 녀석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의 선량한 웃음이 비수처럼 인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차마 남자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의 눈이 서아와 짧게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미안함, 불안함,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한 사람만 빼고 서아의 손을 잡고 있던 네 살배기 아들이 말없이 인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맑고 커다란 눈으로 인우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수한 눈동자 앞에서 인우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 어떤 편견도 이해관계도 없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거짓을 비추는 수정처럼 맑은 거울이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추하고 남루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파렴치한. 그는 아이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네. 인우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등 뒤로 서아 남편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 동안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남편의 어깨에 기대 웃는 서아,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고 총총 걸음으로 쫓아가는 아이. 그 완벽한 그림 속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까지 그를 지탱해왔던 상처 입은 여자를 지켜주는 다정한 남자라는 자기 기만과 합리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심판자였다. 핸들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부끄러움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마트 주차장에서의 마주침 이후
최인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망막에 새겨진 듯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판단 없는 순수한 시선이 어둠 속에서 오롯이 떠올라 그의 양심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추악한 욕심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아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 도살인 죄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내 박선주는 그런 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볼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남편이 스스로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아의 남편이 다시 출장길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인우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보았다. 맞은편 2층 베란다. 어김없이 작은 다육이 화분이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져 있었다.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 오늘 오후 3시. 이전 같았으면 심장이 뛰고 온몸에 생기가 돌았을 그 신호가 그날따라 사형 집행 예고처럼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는 커튼 뒤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화분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서아의 간절함이, 기다림이 담겨 있는 무언의 아우성이었다. 오후 내내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와 씨름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약속된 3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서아에게서 온 전화일 것이 분명했다. 오후 2시 반. 그는 재킷을 입는 대신 평소 입던 낡은 운동복을 입었다. 그리고 반려견의 목줄을 채웠다. 아내가 거실을 지나가다 그를 보고 물었다. 산책 가게요? 응. 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약속 장소인 외곽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아파트 정문을 빙 둘러 서아의 집이 보이지 않는 길로만 걸었다. 반려견만이 주인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어리둥절하며 그를 따라 걸을 뿐이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았다. 왜 안 와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갈 것만 같았다. 그는 전원에 꺼버렸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완벽한 고립을 선택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마침내 그의 욕망을 집어삼켰다. 이 관계를 시작한 것은 자신이었다. 다정함과 위로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의 외로움 속으로 파고든 것은 분명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끝내는 것 또한 자신의 몫이어야 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남편의 선량한 웃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벤치에 앉아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집집마다 저녁을 준비하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평온한 일상의 풍경이 그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일부러 서아의 아파트동 앞을 지나갔다. 2층 베란다의 다육이 화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주인을 기다리다 지친 충견처럼 응답 없는 신호를 외롭게 보내고 있었다. 인우는 그 화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최인우는 응답하지 않았고 윤서아도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베란다의 작은 다육이 화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식물 중 하나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은밀한 전류는
완전히 끊겼다. 이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들은 서로에게 투명 인간이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목례조차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 냉랭한 무관심은 뜨거웠던 시간의 잔인한 반증이었다. 인우의 집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외출이 눈에 띄게 줄고 말수가 적어지자 아내 박선주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식탁 위에 숨막히는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는 무뎌져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전쟁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전쟁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인우의 일상은 다시 은퇴 전의 무미건조함으로 돌아왔다. 그는 때때로 창밖으로 앞집을 보았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고 주말이면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서아와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듯했다. 가끔 인우와 눈이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의 뜨거웠던 오후가 한낮 꿈이었던 것처럼. 어느 흐린 주말 오후 인우는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옆에 와서 앉았다. 윤서아였다. 아이도 남편도 없이 혼자였다. 인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멀리 고정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아였다. 잘 지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응, 그럭저럭. 인우는 간신히 대답했다. 서아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 곧 이사가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아저씨한테, 아니,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는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아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아저씨라는 호칭을 정정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명백한 마침표였다. 인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가라는 말도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우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퍼 보였다. 건강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인우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여자가 이제 영원히 그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뒤 앞집에 이삿짐 트럭이 들어왔다. 인우는 커튼 뒤에 숨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서아는 단 한 번도 그의 집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짐이 실리고 그녀와 가족들이 탄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텅 빈 앞집의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인우의 길고 뜨거웠던 계절도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남은 생은 문신처럼 새겨진 그날들의 기억이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얼룩과 함께 흘러갈 것이다. 그는 텅 빈 앞집을 보며 나지막이 음조렸다. 잘 가요, 나의 아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만의 마지막 인사였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더욱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